김범석 청문회 불참의 이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다. 글로벌 CEO라서 바쁘다고 한다. 마치 무례하기 짝이 없었던 호날두를 보는 듯하다. 중차대한 일이 터졌건만 그의 대응은 시종일관 한결같다. 한때 뉴욕 증시에 상장했을 때의 패기와 초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의 삶을 단순히 쿠팡 창업자라는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의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 김범석의 선택과 사고방식은 이미 그의 유년기와 학창시절 그리고 직장 경험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 궤적은 손정희라는 인물과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태어났지만 모두 주류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출발했고 그 결핍을 극단적인 장기 전략과 집착으로 전환시킨 인물들이었다. 김범석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성장했으나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에게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감각을 남겼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동반했고 동시에 한국 사회와도 점점 거리가 생겼다. 이는 단순한 이민자의 경험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을 내면에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손정혜 역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제일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주변인으로 취급받았다. 그는 일본인이 아니었고 동시에 한국인으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중심에서 밀려난 자라는 공통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방성은 학창시절 더욱 강화된다. 김범석은 미국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며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전형적인 미국식 상류층 엘리트와는 다른 위치에 있었다. 그는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었지만 시스템을 만든 집단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손정혜 역시 미국 유학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는 UC 버클리에서 공부하며 기술과 자본의 논리를 배웠지만 그 배움은 따라잡기가 아니라 뒤엎기를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교육을 안정된 삶의 보증수표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질서를 넘어설 무기로 인식했다. 김범석이 하버드에서 보낸 시간은 특히 중요하다. 그는 이곳에서 자본주의의 언어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을 체득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금융이나 컨설팅 같은 안정된 경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이 시점에서 규모와 속도가 지배하는 산업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손정희가 대학 시절부터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효과에 집착했던 것과 유사하다. 손정희는 300년 기업 구상을 이야기하며 단기 성과보다는 압도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다. 김범석 역시 초기부터 수익보다 구조를 먼저 설계하려 했다. 김범석의 직장 시절은 비교적 짧지만 결정적이다. 그는 전통적인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오랜 커리어를 쌓기보다 창업과 실험의 세계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는 안정 대신 불확실성을 택한 선택이었고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길이었다. 손정혜 역시 젊은 시절부터 한 번의 큰 승부를 전제로 움직였다. 그는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대신 한 번의 압도적 성공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했다. 두 사람 모두 점진적 성장보다는 비약적 도약을 선호했다. 이러한 성향은 쿠팡과 소프트뱅크의 전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범석은 쿠팡을 설계하면서 초기 적자를 당연한 비용으로 받아들였다. 물류를 직접 소유하고 배송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장벽이 형성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손정혜 역시 알리바바와 쿠팡에 투자할 때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그는 지금의 손실보다 미래의 독점을 보았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한 사업 감각을 넘어선다. 그것은 결핍에서 비롯된 집착이다.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안정에 대한 욕망보다 통제에 대한 욕망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시스템의 기대기보다 시스템을 소유하려 했다. 물류를 외주화하지 않고 끌어안은 김범석의 선택, 그리고 창업자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손정희의 투자 방식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공통점은 동시에 위험을 내포한다. 집착은 혁신을 낳지만
그 집착이 사회적 비용을 외면할 때 괴물이 된다. 쿠팡의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 문제와 오프라인 상권의 붕괴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속도와 규모를 최우선으로 설정한 구조의 필연적 결과다. 손정희와 김범석은 모두 장기적 비전을 이야기했지만 그 비전은 종종 현재를 감내해야 할 비용으로 취급했다. 결국 김범석의 유년기와 학창, 직장 시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주류가 되기 위한 이방인의 전략이다. 손정혜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두 사람은 결핍을 원동력으로 삼아 세계를 재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성취를 이루었다. 동시에 그 성취는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과연 이런 방식의 성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김범석과 손정희의 공통점은 그래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요구한다. 그들은 분명 시대를 바꾼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만든 구조는 또 다른 불균형을 낳았다. 쿠팡이라는 기업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김범석이라는 개인의 형성기를 이해해야 하고 그 형성기의 거울로 손정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쿠팡은 한때 한국 이커머스의 혁신이자 자부심으로 불렸다. 그러나 오늘날 쿠팡은 동시에 괴물 플랫폼이라는 상반된 이름으로 불린다. 이 이중적 평가는 단지 기업의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쿠팡은 김범석이라는 창업자 개인의 선택과 손정희라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관이 결합하면서 플랫폼 자본주의가 가진 힘과 위험을 가장 압축적으로 구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김범석은 쿠팡을 단순한 온라인 장터로 보지 않았다. 그는 상품을 연결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물류와 배송을 직접 통제하는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로켓 배송은 소비자에게는 혁신이었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는 막대한 적자와 고강도의 노동을 전제로 한 전략이었다. 그럼에도 이 모델이 가능했던 이유는 손정희라는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손정희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독점을 중시하는 자본가였고 김범석의 집착과 관계에서 알리바바의 마윈, 아마존의 베조스와 유사한 가능성을 보았다. 손정희에게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실험이었다. 인구 밀도가 높고 IT 인프라가 뛰어나며 소비자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은 플랫폼 실험의 최적의 공간이었다. 여기서 속도와 편의성의 한계를 밀어붙일 수 있다면 그 모델은 전 세계 어디로든 확장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위해 손정희는 김범석에게 사실상 절대적 경영권을 허용했고 차등 의결권 구조를 통해 외부의 간섭을 차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폐해도 함께 증폭되었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은 효율과 확장성이다. 플랫폼은 거래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다. 하지만 그 효율은 중립적이지 않다. 플랫폼은 이익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동시에 위험과 비용을 말단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갖는다.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자, 배송기사, 하청 구조 속 개인 사업자들은 이 시스템의 필연적 희생양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인 사고와 사회적 비용을 낳아도 쉽게 수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태료와 사후 처벌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에게 억제장치가 되지 못한다. 집단소송 역시 피해를 보상할 수는 있어도 속도와 규모를 최우선으로 삼는 성장 논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책임이 항상 늦게 도착한다. 혁신은 먼저 실행되고 책임은 나중에 논의된다. 이러한 플랫폼의 팽창은 오프라인 경제의 쇠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쿠팡과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격 경쟁력과 배송 속도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동네 상점과 중소유통업체는 가격과 편의성에서 밀려 하나둘 사라졌고 지역 경제의 순환 구조는 약화되었다. 오프라인 상권의 붕괴는 단순히 소비 행태의 변화가 아니라 플랫폼이 만들어낸 비대칭 경쟁의 결과였다. 오프라인의 쇠퇴는 단지 상점의 폐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해체, 고용의 불안정화, 도시와 지방 간 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 플랫폼은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성은 의미를 잃었다. 소비자는 더 편리해졌지만 사회는 더 취약해졌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신 사회적 완충 장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결국 쿠팡이 괴물이 되었다는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그 괴물은 김범석 개인이나 손정이라는 투자자의 의지로만 탄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규제보다 빠른 자본을 허용하고 책임없는 혁신을 묵인해 온 사회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다. 쿠팡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 체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쿠팡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폐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쿠팡 이후에도 또 다른 괴물은 반복해서 등장할 것이다. 오프라인 경제의 쇠퇴 역시 자연스러운 진화가 아니라 구조적 선택의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진짜 질문은 쿠팡이 왜 괴물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런 괴물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었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플랫폼의 편리함 뒤에 숨은 비용은 계속해서 누적될 것이다.